오늘 이 자리에 임한필 광주 63 자유시민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차 타고 오셨죠? 예, 타고 왔습니다. 예, 마이크를 딱 갖다 대 주십시오. 예. 야, 오늘 이 방송은 또 광주에 계신 우리 자유시민연대 우리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 시청하실 텐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선관위에서 6월 11일부터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해체, 사전투표 폐지, 그리고 당일투표 수개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 상임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광주의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임한필 대표님 요번에 8월 15일 날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오셨다면서요? 예. 뭐 버스 한 100대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어쨌든 한 대로 해가지고 저희 광주에서 함께 활동하신 분들 올라왔는데요. 뭐 월공데이 행사하고 그리고 광화문 감사의 정원하고 그 국민대회 같이 참가했습니다. 예, 우리 임한필 대표님 팀은 광화문에 먼저 11시에 가셨다가 3시에 올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공에 와 보니까 그 같이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저는 이번에 월공에 가서 느껴진 건 뭐 광주에 있어서 자주 가지 못했고 몇 번 갔는데 저는 국민의 승리이고 장동의 승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광주의 목소리를 뭘로 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선관위의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렇게 대두가 됐다면 이제는 부정선거를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하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했던 프랑카드를 들고 국민대회도 참가를 하고 올공에도 참가를 했는데요. 주변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고 저희 참여하신 분들도 이재명 그 하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광주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은 격려를 많이 해줘서 굉장히 힘이 생긴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며칠 전에 광주 선관위 앞에서 임한필 우리 대표님 이 주도하에 이재명 하야하라 이런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 뭐 오신 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희가 실은 그 6월 11일부터 24시간 주야간으로 집회를 하면서 물론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자유 콘서트라는 행사를 40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하더라도 알아야 된다. 알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런 자리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시민단체 활동가도 계시고 국민의힘이나 자유혁신 당원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껴진 게 실은 부정선거 부분에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았죠. 저 또한 실은 1년 전만 해도 실은 부정선거 부분에 대한 큰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는 부정선거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책임과 문제가 단순히 선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이재명 하야를 주장하고 이재명 구속을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제는 이런 구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우리 스텝 단톡방에 10초짜리 그 이재명 하야라 광주 선관위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광주에서 그 선관위에 많이 모이십니까? 저희가 평소에는 자유 콘서트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때는 뭐 10명에서 한 30명 사이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7월 달에 좀 유명 인사들을 좀 불러보자 해서
전한길 대표님이나 김효태 당자님도 왔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장동혁 대표님도 오셨고, 예.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럴 때는 한 200에서 한 500명까지 예. 모여서 저희를 응원하고 또 우리 광주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광주는 실은 숫자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집회를 하는데 한 1,000명씩 모인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광주가 그렇게 됐으면 광주가 진짜 변했겠죠. 예. 어쨌든 저희는 광주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숫자도 늘려가야 되지만 몇몇 소수의 그룹들이 원칙을 갖고 한다면 우리 광주도 충분히 우파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동영상 준비된 동영상 잠시 한 10초짜리인데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재명은 재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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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하야하라! 야, 예. 참 뜻이 깊으신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건 한번 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났잖아요. 예. 뭐 거기는 당원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김민석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해가지고 결국 민주당 당대표 되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요거는 좀 호남 지역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남 어떤 좌파 정당 입장에서 보면. 저도 실은 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보에 있는 그룹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민주당 활동을 해서 선거에도 출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몇몇 분들 만나서 듣는 얘기는 첫 번째는 어쨌든 김민석의 승리는 호남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왜 호남에서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했을까? 실은 정청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호남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여전히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호남에서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한겨레 그 성한용 기자가 칼럼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청래가 되는 건 문제지만, 김민석이 되는 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번 연말에 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쨌든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김민석 이제 당 대표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또 연말의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민주당도 정청래 그룹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에 대한 정서도 예전부터 있었고 해서 여전히 김민석 당대표가 됐다 해서 민주당이 뭐 결속이 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더 많은 정치적 파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민주당 호남 지역 권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계열의 정치인들. 네. 근데 지금 최민희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됐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또 한 가지 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요. 왜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압도적으로 호남에서 받았을까. 근데 거기에는 주 내용이 요합전 통합 시장 선거에서 김영록과 민영배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투표 과정에서 진도에서 한 2,300표가 어떻게 보면 진도니까 전남이니까 예. 김용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 2,300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표 차이는 230표 정도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게 진행이 됐다면 김용록이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당시 정청래 대표한테 강하게 호남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서 이번에
김웅덕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김민석을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청래에 대한 표는 적게 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위원회 1순위를 최 누굽니까? 재민이. 예, 그분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반 이재명 정서도 깔려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어찌든 지지하는 그룹 내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정청래 계열의 이제 급진 세력들이 당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부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한간의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죠. 그 국민의힘도 깨질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종 연행해서 당이 3개니 4개니 해서 총선이 치러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게 저도 실은 2016년 18년도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리를 어느 정도 아는데 좀 그 당의 특징이 치열하게 싸우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할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국민의 힘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약하지 않나, 그 결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그룹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지나서 내년 총선 시기로 들어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분할될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다가 이 국민의힘 영역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얼마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태신앙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쨌든 모태 민주당 그런 거였죠. 예. 20대부터 투표를 할 때부터 민주당만 찍어왔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모임에도 제가 참가를 해서 김대중 평화협부 조직위원회 사무처장도 하고, 행동한 양심 운영위원도 하고, 그런 그룹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40대 초반에 하게 될 때 당연히 민주당을 출마를 했고, 근데 정치라는 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권력자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정치에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내 고향에 내려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이제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권력자죠. 그런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좀 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남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깰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1년 뒤에 나보고 복당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복당보다는 이번 기회에 호남의 정치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목표를 두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호남의 정치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에 한 달 만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내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민주당을 하면서 하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호남의 정치를 바꾸는 것은 민주당의 독점적 그룹을 깨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은 호남의 국민의힘은 많이 미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강화시키는 게 저 한편으로는 정치인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떤 정치 전문 분석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제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네, 호남 출신들로 비례대표를 상당 부분 공천을 해서 그분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의 어떤 고향이 만약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있다면 거기에 지역구를 하나 또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재선 공천을 받아서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득표율 15%이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호남 지역의 플랫폼을 만드는데 국민의힘 어떤 정당이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해석을 하시던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국민의힘에서 예전부터 5명 정도는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어야 되지 않나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5명 넣었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보다는 출신은 뭐 여기서 호남에서 태어나는 건 모르겠는데 주로 수도권이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하고는 그렇게 당원들하고 상대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공천을 했던 거죠. 일단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협 위원장이나 또 당원들 그리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을 공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역에서 뛰고 있다면 또 출마도 하고 했다면 그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정치라는 건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확실하게. 뭐 그게 예전에는 뭐 상임 감사를 주고 여당일 때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한두 명이라도 반드시 배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번에도 한 20번 뒤로 줘가지고 실제로 되지 않았는데 예. 비례대표에서 확실하게 뭐 꼭 5명이 아니더라도 2~3명은 확실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호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광주가 전남 전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민주당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민주당은 치열하게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힘은 대중 속으로 시민 속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배가뿐만 아니라 시민 속에 들어가서 지역의 현안 문제나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지역에 있는 보수 단체와 당이 함께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뭐 일부 영남 중심 중진들이 일부 반발하기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 우파 정당 건설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개혁 슬로건인 것 같은데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만들자 노사모 이때부터 당원이 중심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님이나 김윤수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건 결과적으로 시당 위원장이나 당협 위원장을 책임 당원들 내지 당원 투표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전남 광주 그 통합 시당 위원장 선거에 남도 관여를 하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기 시당 위원장을 뽑는데 지역에 있는 당협 위원장들이 대의원 100명씩 추천해가지고 그 대의원들이 뽑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협 위원장은 대의원을 추천할 때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당원들을 대의원으로 뽑는 거고 추천하는 거고 그러면 투표가 되면 번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시당 위원장 후보들이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당협 위원장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협 위원장 이 사람 나 지지하기로 했대 지지하.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구태의연한 모습이죠. 실은 민주당도 당원 중심으로 하자고 많이 구호는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된 내용은 정청래 당대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전에 당원 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 저도 민주당 활동할 때 당원 자치회 만들었는데 그때 시당에서 난리가 났죠. 이면필이가 당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얘기는 뭐냐면 당원 자치회라든가 당원들의 모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왜?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당은 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죠. 당은 당원들이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님께서 꼭 그 당협위원장들 새로 공모하고 할 때 반드시 책임 당원들이 아니면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만 우리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해체하고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특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오늘 광주에서 오늘 KTX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이만필 광주 자유시민연대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영표 대표님
옆에서 이렇게 이영풍 TV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영풍 TV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풍 TV의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광주 하면 실은 우파에서는 좀 불쌍한 동네, 좀 이상한 동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이나 월곤 가면 좀 원숭이 보듯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굉장히 한편은 불쾌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끊임없이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하겠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단체도 한 2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무슨 목소리를 내면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번에 우리가 올공에서 이재명 하야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파를 따라가는 자유민주 체제를 따라가는 광주가 아니라 선도에서 앞서가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광주가 소위 얘기해서 민주화의 도시에답게 올바로 광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풍 TV 화이팅! 네. 예, 오늘 우리 이만필 대표님 모시고 아주 귀한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점심합시죠. 당연히. 네. 네. 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